오키나와 섬 곳곳에 새로운 미사일 기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력 증강을 진행 중이거든요. 중국을 겨냥한 이 움직임 뒤에는 80년 전 6주간의 지옥이 숨어있고 그 진실을 덮으려는 거대한 음모가 14억 중국인의 분노를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일본 제품을 불태우고 일본 식당에 돌을 던지는 장면, 단순한 반일 감정이 아닙니다. 1937년 겨울 난징에서 벌어진 학살과 그것을 은폐한 연합군의 배신 때문인데요. 그리고 바로 그 배신이 오늘날 동아시아를 새로운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일본은 방어 예산을 2배로 늘리고 있고 오키나와에서 대만까지 이어지는 섬들에 수십 개의 새로운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있거든요. 중국은 이것을 제국주의 일본의 부활로 보고 있고 양국 사이의 긴장은 실제 군사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수준까지 고조됐습니다. 1937년 12월 난징으로 진격하던 일본군은 보통의 점령군이 아니었습니다. 상하이 전투에서 수천 명의 동료를 잃고 살아남은 이들은 중국인을 인간이 아닌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보도록 세뇌당했거든요. 수개월간의 선전이 그들의 정신을 파괴했고 그 분노와 증오는 곧 폭발하게 됩니다. 더 끔찍한 건 이 학살을 설계한 자들이 단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하급 병사들은 전후 총살당했지만 명령을 내린 고위층은 정치인이 되거나 기업가가 되어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참극의 중심에는 아사카 야스히코 왕자가 있었습니다. 일본 황족이었던 그는 학살을 막을 권한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조직적으로 실행했거든요. 단 한 번의 명령으로 그는 통상적인 점령을 6주간의 지옥으로 바꿔버렸고 이는 두 나라 관계를 영원히 독극물로 채웠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연합군은 선택의 기로에 섰는데요. 일본 황족을 기소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묻고 학살의 설계자를 풀어줄 것인가였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편의를 선택했고 정의를 희생시켰거든요. 바로 이 계산된 배신이 오늘날까지 중국과 일본 아이들이 서로를 증오하도록 가르치는 이유가 됐습니다. 일본군에는 삼광작전이라는 교리가 있었습니다. 모두 죽이고, 모두 태우고, 모두 약탈하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난징에서 그들이 저지른 일은 자신들의 잔혹한 매뉴얼조차 초월했거든요. 그들은 대량 살인을 스포츠로 만들었고 상상할 수 없는 잔혹 행위를 경쟁으로 바꿨습니다. 학살이 끝난 후 그들은 수십 년 동안 모든 증거를 지우려 했는데요. 이 침묵의 음모가 얼마나 깊은지 이해하려면 일본군이 난징의 성벽을 뚫던 그 추운 12월 아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사카 왕자는 무심하게 세 단어를 명령했고 그것이 지상의 지옥을 불러왔거든요. 모든 포로를 죽여라. 이건 전쟁의 모든 원칙을 위반하고 전체 인구를 사형 선고한 명령이었습니다. 몇 시간 안에 아사카의 명령은 일본군 막사 곳곳의 게시판에 붙은 공식 선멸 명령으로 구체화됐거든요. 난징 성벽 안에 모든 살아있는 영혼이 군복을 입었든 아기를 안고 있든 사냥감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카이 도시아키와 노다 스요시라는 두 하급 장교는 집단 학살을 오락으로 바꿨는데요. 누가 먼저 중국인 100명을 참수하는지 경쟁을 벌인 겁니다. 도쿄 신문들은 이 경쟁을 월드 시리즈처럼 보도했고 살인 경쟁의 놀라운 기록이라는 헤드라인이 한 면을 장식했거든요. 이들은 국민적 영웅이 됐고 피로 얼룩진 칼을 들고 포즈를 취한 미소 짓는 얼굴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20대의 평범한 젊은이들이 중국인의 목숨은 밟아 죽일 벌레만도 못하다고 믿도록 길들여진 결과였죠. 일본군은 도시 전역에 학살터를 만들었거든요. 수백 명씩 기관총으로 쏘고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총검으로 찔렀으며 묶인 포로들을 얼어붙은 양쯔강에 던져 익사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한 처형 장소는 너무나 악명 높아서 만인갱이라 불렸는데요. 시체가 너무 빽빽하게 쌓여 흙이 보이지 않고 살과 살만 부대꼈다고 합니다. 보수적인 추정으로도
그 구덩이 하나에 4천 명이 버려졌지만 다른 증언에 따르면 단 6일 동안 2만 명이 학살됐다고 하죠. 대량 처형도 난징 악몽의 절반에 불과했는데요. 일본군은 추정 2명에서 8만 명의 여성과 소녀를 강간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는 젖먹이 아기에서 70대 할머니까지 다양했거든요. 대부분은 증언을 없애기 위해 즉시 살해당했습니다. 용감하게 도시에 남아있던 미국인 외과 의사 로버트 윌슨은 지옥에서 온 보고서처럼 읽히는 세밀한 의료 기록을 남겼는데요. 저항했다는 이유로 27번 찔린 여성들, 임신한 배를 총검으로 찔린 산모들, 인간성의 모든 흔적을 버린 병사들에 의해 찢겨진 아이들의 기록이었습니다. 이 집단 학살은 외딴 구석이 아니라 민간인을 돕기 위해 도시에 남아있던 서양 선교사들과 의사들, 외교관들의 눈앞에서 펼쳐졌거든요. 이들은 증거를 사진으로 찍고 모든 잔악 행위를 기록했으며 후세를 위해 진실을 보존하려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한 독일 사업가 존 라벤은 매일 목격한 것을 빼곡히 기록했고, 미국 선교사 미니 보트리는 폭력의 규모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고통의 얼굴들을 담은 상세한 일기를 남겼죠. 마지막 시신이 쓰러진 순간부터 일본 당국은 포괄적인 은폐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산업적 규모로 증거를 소각하고 수많은 시신을 양쯔강에 버렸으며 집단 묘지를 밀어버렸고 군사 문서를 파쇄했으며 모든 필름 영상을 압수했거든요. 연합군의 승리가 왔을 때 전후 정의의 설계자들은 도덕적 의무와 정치적 편의 사이에서 계산된 선택에 직면했는데요. 그들은 편의를 선택했습니다. 아사카 왕자는 단 한 번도 신문받지 않았고 기소되지 않았으며 소환장 하나로 불편을 겪는 일조차 없었습니다. 연합군은 그에게 완전한 면책을 부여했거든요. 1990년대 공개된 미국 기밀 문서는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냈는데요. 정보기관들은 누가 명령을 내렸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산더미 같은 증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수많은 목격자에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행동하지 않기로 선택했죠. 일본 점령을 운영하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피해자들에 대한 정의보다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황실은 포괄적인 보호를 받는 대신 일본이 아시아에서 소련 팽창에 대한 방벽으로 재건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고, 이는 사실상 정의를 협상 테이블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 만든 거였거든요. 전범 재판은 선택적 정의의 연극이 되었는데요. 난징에서 군대를 지휘했지만 살해 명령을 내리지 않은 마스이 이완의 장군은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살인을 경쟁으로 만든 두 장교는 총살형을 당했고, 위에서 내려온 명령을 따랐을 뿐인 중급 지휘관 몇 명이 목숨으로 대가를 치렀죠. 하지만 아사카 왕자는 1981년 평화롭게 사망할 때까지 편안한 사치 속에서 살았는데요. 국빈 만찬에 참석하고 골프를 치며 자신이 파괴한 수많은 생명에 대해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학살에 참여한 수십 명의 고위 장교들이 성공적인 전후 경력으로 전환했거든요. 일부는 정치인이 되었고 다른 이들은 산업제국을 건설했으며 몇몇은 일본의 평화주의 헌법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인간 본성 자체에 대한 무서운 진실을 드러냅니다. 변화는 일본 병사들이 난징에 발을 들여놓기 훨씬 전에 시작됐는데요. 모든 도덕적 경계를 벗겨내는 비인간화 과정을 통해서였습니다. 군사훈련에는 살아있는 중국인 포로를 대상으로 한 총검 연습이 포함됐고, 선전 영화는 중국인을 인간 이하의 생물로 묘사했죠. 난징 성문에 도착했을 때 많은 이들은 자신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천황의 사명을 위협하는 해충을 제거하는 것뿐이라고 믿었거든요. 은폐는 재판으로 끝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조직적인 역사 수정주의 캠페인을 통해 계속됐습니다. 일본 교과서는 학살 언급을 제거했고 정치인들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했으며
외교관들은 국제 포럼에서 추정되는 사건으로 일축했거든요. 한편 화해를 위한 모든 시도는 무너졌는데요. 중국은 진실이 의도적으로 묻히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지도 후회하지도 않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리슈잉은 19세 임신 6개월째였는데 일본 병사들이 침입했습니다. 그녀가 요구를 거부하자 그들은 그녀를 27번 찔렀는데요. 얼굴에 19번, 다리에 8번, 그리고 태아를 죽인 배를 가로지르는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아 난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됐거든요. 미국 선교사 존 매기는 병원에서 그녀를 사진으로 찍었는데요. 공격으로 인해 거의 인간으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선명한 흑백 이미지들은 전범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됐죠. 그녀는 2004년까지 살면서 67년 동안 그 상처를 안고 살았고 생존자 회의에서 증언하며 기억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증언할 때마다 일본 관리들은 그녀의 신뢰성을 공격했고 이 노인 여성의 고통을 정치적 논쟁으로 바꿨습니다. 미국 선교사 미니 보트리는 자신의 기관을 인간성의 요새로 바꿔 10,000명의 중국 여성과 소녀들을 직접 보호했습니다. 일본 병사들이 여성을 납치하려고 담을 기어오를 때 보트리는 문 앞에 자신을 세우고 진입을 거부하며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반복적으로 목숨을 걸었거든요. 그 지옥 같은 몇 주의 트라우마는 결국 그녀를 파괴했는데요. 1940년 미국으로 돌아간 후 완전한 신경쇠약을 겪었습니다. 1941년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끊었고 마지막 일기에 내게 완벽한 삶이 10개 있었다면 그 모두를 중국에 주었을 것이라고 썼거든요. 그녀는 많은 사람들을 악몽에서 구했지만 자신의 악몽에서는 자신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난징 대학살 기념관은 10,000명 이상의 개별 피해자를 확인했지만 이는 추정 30만 명의 사망자 중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영원히 이름 없이 남아있는데요. 조직적인 은폐가 적절한 문서화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폐의 가장 파괴적인 유산은 정의의 부정을 넘어 전체 지역을 수십 년간의 고가가는 상처로 저주했다는 겁니다. 중국과 일본은 독일이 이웃 나라들과 구축한 것과 같은 관계, 역사적 범죄에 대한 정직한 청산과 진정한 화해에 기반한 관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1937년 그 시대대로 직접 거슬러 올라가는 의심과 분노의 악순환에 갇혀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악순환은 새로운 전쟁의 위협으로 구체화되고 있거든요. 중국은 전례 없는 속도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고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 재무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를 방문하면 이 긴장의 실체를 직접 볼 수 있는데요. 대만까지 이어지는 섬들 곳곳에 새로운 미사일 기지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방어 예산을 2배로 늘리며 수륙 양용 작전 능력을 키우고 있고 오키나와의 군사 기지에서는 병사들이 매일 전투 훈련을 받고 있거든요. 현대적인 호버크래프트가 해변으로 밀려오고 산꼭대기에서는 미사일 발사대가 중국 선박과 항공기를 향해 조준되어 있습니다. 일본군 지휘관들은 이것이 순전히 방어적인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보기엔 다릅니다. 난징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한 상태에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제국주의의 부활처럼 느껴지거든요. 오키나와 주민들은 특히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는데요. 그들은 1945년 태평양 전쟁에서 섬 인구의 4분의 1이 사망하는 것을 경험했고 지금도 땅속에는 폭발하지 않은 폭탄들과 수습되지 못한 유골들이 남아 있습니다. 타카마스 같은 현지인들은 여전히 동굴을 뒤지며 전사자들의 뼈를 찾아 가족들에게 돌려주려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들에게 새로운 군사기지의 건설은 또 다른 전쟁의 전조처럼 느껴집니다. 아마미 오시마 섬 주민들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새로운 기지가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고 군인들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은 두려워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숲을 파괴하고 세워진 미사일 기지가 오히려 자신들의 섬을 중국의 표적으로 만드는 건 아닌지 말이죠.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지가 우리를 보호하는 건지 아니면 표적으로 만드는 건지 알 수 없다고요. 이것이 바로 80년 전 묻힌 진실이 만든 현실입니다. 오키나와 땅속에는 아직도 불발탄이 수없이 묻혀 있습니다. 일본군은 폭탄 처리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데요. 80년 전 전쟁의 유산이 여전히 이 섬을 괴롭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화염 방사기로 탄 동굴의 흔적들, 여전히 발견되는 민간인들의 유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억하는 노인들의 눈빛이 이곳에 남아 있거든요. 주민들은 말합니다. 트라우마는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80년이 지났지만 기억은 여전히 그곳에 있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중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은 무역 분쟁을 넘어 실제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 그리고 양국 군함과 전투기의 위험천만한 근접 조우들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의 근저에는 80년 전 묻힌 그 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 난징에서 저지른 범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을 했다면, 만약 아사카 왕자와 다른 전범들이 제대로 처벌받았다면 오늘날의 동아시아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일본군 지휘관들은 오키나와의 새로운 기지들이 중국의 공격을 억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수륙양용 작전 능력을 갖추고 최신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하며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군사력 증강이 때로는 억제가 아니라 도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1945년 오키나와에서 벌어진 참혹한 전투는 바로 그런 군사적 논리의 결과였거든요. 일본군은 민간인들을 무장시키고 섬을 인간 방패로 만들었고, 그 결과 24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이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군사 기지를 볼 때마다 80년 전의 악몽을 떠올리거든요. 한 주민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인간 방패가 되는 건 아닌지 두렵다고요. 중국과 일본이 충돌하면 가장 먼저 희생될 곳이 바로 이 섬들이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기지를 건설하고 무기를 배치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난징의 유령이 오늘날까지 동아시아를 괴롭히는 방식입니다. 아사카 왕자가 앉았어야 할 의자는 비어 있지만 그 빈 의자의 결과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의 증오, 군비 경쟁, 그리고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긴장이 모두 그 빈 의자에서 시작됐거든요. 중국인에게 일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면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의 얼굴이 변하는데요. 가장 온화한 사람조차도 뭔가 더 어두운 것의 섬광을 보여줄 겁니다. 분노, 혐오, 고통 말이죠. 이것은 애니메이션이나 초밥에 관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조부모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어제 뉴스만큼 신선하게 느껴지거든요. 80년이 지난 후에도 이 상처는 여전히 굼고 있는데요. 정의가 결코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독일과 그 이웃 나라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화해했습니다. 독일이 자신의 범죄를 정직하게 직면했기 때문이죠. 일본과 중국은 상호 적대감에 갇혀 있는데요. 진실이 정치적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묻혔고 14억 명의 사람들이 조상의 치유되지 않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난징 은폐는 독특한 게 아니라 하나의 템플릿이었습니다. 냉전 내내 연합국 세력은 전범을 다룰 때 반복적으로 정의보다 정치적 편의를 선택했거든요. 오키나와의 새로운 미사일 기지들은 이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80년 전의 은폐가 오늘날의 군비 경쟁을 낳았고, 그 군비 경쟁은 다시 새로운 전쟁의 위협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만약 연합군이 정의를 선택했다면, 만약 일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했다면
중국과 일본은 지금쯤 평화로운 이웃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양국은 서로를 향해 무기를 겨누고 있고 작은 사고 하나로도 전면전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왔죠. 이 이야기가 다시 묻히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30만 명의 목소리가 여전히 정의를 외치고 있고 14억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평화는 여전히 80년 전 묻힌 진실 위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새로운 미사일 기지들은 단순한 군사 시설이 아니라 과거의 범죄가 현재의 위기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거든요. 아사카 왕자가 앉았어야 할 의자는 여전히 비어 있고 그 빈 의자의 그림자는 오늘도 동아시아를 덮고 있습니다.